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공제가 리셋된다라는 거. 배우자는 6억 원,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공제가 있고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공제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관점에서는 이제 재산 평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몇 개월, 한 1, 2개월 전에 세무사한테 의뢰해버리면 완전히 자금 관계가 다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경섭입니다. 근데 평가 방식은 단순합니다. 현재 그 상속 개시일 전후 1개월간의 어떤 종가평균액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을 고시를 4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 그 가격을 또 국세청에서 이제 취합해가지고 그 가격 자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1개월간의 평균 종가평균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현재 가상자산, 특히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그다음 2위가 이더리움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과세를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관심 있고, 여기에 세금을 갑자기 안 매기다가 매기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과세라는 거는 결국은 세수가 충당이 충분히 된다면 뭐 일부러 과세할 필요가 있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세 유예하는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과세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일부러 과세권을 유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 국민들이 좋아한다면 충분히 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도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가상자산은 유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세율 구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산총액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증여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거든요. 증여자가 달라도 이게 세금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누진세율 체계가 이제 달리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또 세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로 이게 쪼개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진세율 완화로 인해서 당연히 절세 효과가 있고, 이제 상속공제는 뭐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있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기본적으로 10년마다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는 결국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니까 한 번의 공제지만,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리셋된다라는 거. 배우자는 6억 원,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공제가 있고, 기타 친족은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공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좀 공제가 좀 작긴 합니다. 좀 이거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통해서 세수를 걷어들인다, 이런 것보다는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주자 판정은 사실 우리 세무업계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일률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저도 거주자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는 비거주자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거주자, 비거주자다 이렇게 딱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주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 말합니다.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학의 경우에는 거주성을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부하러 간 거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학 간 거는 당연히 과세해야죠. 과세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거주자라고 보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취업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 쉽지 않죠. 일단은 취업을 했다면 거의 비거주자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취업을 했는데 한국 기업의 파견 명령으로 간 근로자다.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거주자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때는 이중 거주자가 될 수가 있죠. 미국 거주자일 수도 있고 한국 거주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조세조약에 의해서 어떤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죠. 네, 자녀가 직업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뭐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은 전부 다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너무 초호화 생활을 한다면 그런 건 과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생활비를 송금하는 건 당연히 과세가 안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았다면 그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증여세를 과세해야겠죠. 네. 증여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금을 지급한 날이 결과적으로는 증여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생활비로 줬는데 그게 결국은 부동산으로 이제 결국은 전환이 된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좀 나눠야 할 게 뭐냐면 일단 자녀가 이제 취업 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부모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 차용증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차용증만 쓰는 걸로는 어떤 계약서 작성 사실이 입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는 메일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 사실을 좀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만큼 이자를 주는 게 원칙이냐?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입니다. 4.6%.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억 빌리는 경우도 4.6%를 줘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1,000만 원 미만까지는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2억 1,700만 원까지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솔직히 말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월 2만 원, 5만 원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안 줘도 되지만 안 주면 원금의 증여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2만 원이나 5만 원이라도 줘라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원금을 계속 갚는다면 분할로 해서 원금을 계속 갚는다면 그때는 이자조차도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억 1,700까지는. 자, 이제 2억 1,700을 넘어서 이자가 1,000만 원 초과해서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자, 3억 원을 빌려준다. 그럼 이자는 4.6%로 계산하면 1,380만 원이거든요. 아까 1,000만 원 미만을 깎을 수 있다겠죠. 그러면 자, 1,000만 원을 딱 깎으면 380만 원을 초과해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안 준다 그러면 아예 1,380만 원이 매년 증여재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380만 원 초과하면 12개월 나누면 20몇만 원 되죠. 그 정도 매월 지급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를 주기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 이자를 받는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최소 27.5%를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세금을 떼고 이자를 줘야 한다는 거죠. 27.5%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천징수를 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절세 효과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증여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자녀한테 그냥 5억 원을 증여하면 7,76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7,760입니다. 근데 자녀와 그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며느리 사이죠. 자, 각 2억 5천씩 증여하는 거죠. 자녀한테 2억 5천, 며느리 사이한테 2억 5천을 증여하게 되면 자녀는 2,910만 원, 며느리 사이는 3,686만 원, 합계 6,59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1,164만 원이거든요. 5억 원 증여하는데 1,164만 원 절세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우리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분산 증여가 이 두 명만 지금 가정했는데 이제 손자녀까지 같이 가버리면 굉장히 절세 효과가 당연히 더 늘어나게끔 돼 있고 금액이 커지면 지금 5억으로 했지만 10억 원, 20억, 30억
금액이 커지면 절세 효과가 더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일단 두 개로 쪼개는 것 자체에 대한 최대 절세 효과는 약 4억 6천입니다. 한 번에 4억 6천을 절세하는 거예요. 두 번 쪼개면 최대 9억 2천.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쪼개면 되는데 다만 이거 가져오면 안 돼요. 다시 아들이 가져가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세금을 우회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명한테 증여한 걸로 해서 다시 추징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상가 같은 거를 증여하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이슈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이 감안해서 이 손자녀는 같이 감안해서 증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실 것 같으면 결국은 부모님의 재산을 인출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막 빼라는 게 아니라 이 자금 소유를 생각해서 어떤 자금 플래닝을 좀 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 어딘가에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녀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재산으로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법상으로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줬다면 그건 부양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결국은 이 상속재산에서 차감시킬 수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갚지 말아버리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부모님의 카드나 부모님의 예금 등에서 인출해서 써야지 자녀가 갚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걸 차감시키려고 하면 세무사가 이거는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어떤 병원비의 지급 또는 어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금 소요 관계,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례 비용도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아니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결제가 잘못하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관점에서는 이제 재산 평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개월, 한 1, 2개월 전에 세무사한테 의뢰해버리면 완전히 자금 관계가 다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 과세가 굉장히 초미의 화두입니다. 지금은 벌써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원래 이제 감정가의 과세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과세하겠다고 이미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았고 벌써 이미 시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강남권의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이 공시가격과 감정가격 차이가 막 몇십억씩 차이 나거든요. 그 세금 차이가 또 당연히 몇십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쉽게 팔리지도 않아요. 매각되지도 않아. 그러면 잘못하면 유동성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분납, 면부연납, 물납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거.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등기야 뭐 협의가 안 되면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취득세 신고만큼은 취득세 신고 납부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는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